법과 쩐이 만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는 시간,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OBS 법전. 자, 매주 화요일 OBS 법전에서 만나는 법조계 찐드래곤 올스타 이진용 전별 변호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별 변호사님 오시니까 용 변호사님 얼굴이 다 피시네요. 그러게요. 네, 활짝 피셨습니다. 청해주셔서. 배 변호사님 네. 웰컴백. 감사합니다. 네, 잘 돌아오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부를 조금 길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기사로 많이 접했어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떠올리시는 사건들이 있으실 텐데 최근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예, 일단 지난달에요. 강원도 양양 죽도 해변에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반려견하고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맞아. 예, 우리를 탈출한 대형견에게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안고 있는 강아지를 물겠다고 점프를 대형견이 막 뛰는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악몽처럼 기억이 나실 텐데 이분들은 더욱더 큰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시의 뉴스 보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산책을 나온 남녀, 신혼여행을 온 부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양치기 개로 알려진 보더콜리라는 종인데 대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신혼부부의 반려견을 보고 달려든 건데요.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보호하려 안아올리자 뛰어올라 공격하고 사람에게도 달려듭니다. 피해 부부는 30초가 되지 않는 워낙 짧은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또 반려견 목줄이 엉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발길질 끝에 보더콜리는 공격을 멈췄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달려든 개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네, 들으신 뉴스는 저희가 YTN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반려견 정말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봐도 어땠나요? 예, 신혼부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요. 이제 더 문제가 생후 6개월이었던 반려견이 배 이빨 구멍이 날 정도로 많이 다쳤어요. 어떻게 비숑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당시 너무 이제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이분들이 반려견하고 함께 산책하러 가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진짜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 신혼여행인데 네. 강아지와 함께 신혼여행 갔다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일단 대형견은 인근에 있는 한 주점 직원이 키우던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일단 해당 보더콜리를 경기도의 개 훈련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은 해당 직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라는 거는 어쨌든 강아지를 돌보는 데 있어서 뭐 과실이 있다, 뭐 이런 의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조사를 한 결과 매년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물림 사고의 유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주체에 따라 조금 달리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반려견이 주로 그러니까 반려견이겠죠. 다른 반려견을 물어가지고 뭐 상처를 입힌다든지 혹은 그러니까 죽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사람을 물어가지고 상해를 입히거나 뭐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개가 개를 문 경우, 개가 사람을 문 경우 이렇게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개가 개를 문 경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 변호사님? 예,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견삽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맞아. 길거리에서도 또 주로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대형견이 소형견을 공격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유기견이 주인 있는 개를 문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개가 개를 무는 사고는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에 비해서 좀 판례는 많지 않더라고요. 네. 생각하기로는 이제 위자료 같은 이제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많이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들은 몇 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개, 그러니까는 뭐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남의 집 개가 우리 집 개를 물었어요.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판례가 없다고 하니까 뭔가 좀 답답하긴 하네요. 많이 알고 싶은데. 오늘은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개가 개를 물었을 때 앞서 개가 개를 무는 사고는 판례가 많지 않다. 치료비나 위자료 같이 그런 인정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반려견들은 산책은 필수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개를 마주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물었어요. 네.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원래? 네. 그러니까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문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반려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반려동물로 하여금 다른 동물을 공격하도록 했다. 물어! 뭐 네, 이렇게 맞아요. 바로 그런 거죠. 물란다고 무나? 근데 간혹 그런 개들이 있어요. 어. 간혹 있고요. 그렇다면 재물손괴죄 등에 따른 형사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요. 재물손괴죄. 그쵸. 이게 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이 돼요. 형법상. 다만 과실로, 그러니까 실수로 물게 한 경우에는요. 처벌받지 않고요. 왜냐하면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형사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면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무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인 반려인은 민법 759조 등에 기하여 그 동물의 점유자의 위치에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민사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해당 피해 동물에 대한 치료비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고로 인한 반려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또는 이제 만약 그 피해 동물이 이제 죽었다면 그 장례비까지도 이제 어떤 적극적 손해로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애견샵이었는데 휴가를 가면서 잠깐 강아지를 맡긴 거예요. 근데 다른 개가 거기에서 기르던 개가 우리 개를 물어서 죽인 거죠. 그랬는데 똑같은 개를 구해다 주겠다.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만큼의 손해를 배상을 해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가 말티즈였다. 그럼 말티즈 한 마리 똑같은 거를 구해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꼭 다른 똑같은 견종을 가져와가지고 손해배상한다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보기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판례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그 예를 들면 이런 펜 혹은 뭐 그 가구 이런 걸로 취급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감정의 교류가 있었다라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금전으로 이제 위자료 정도를 배상하곤 합니다. 가족을 잃었는데 위자료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혀서 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6년 전에요. 입마개를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를 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A 씨가 늦은 밤에 반려견을 데리고 인도를 지나가다가 인도 옆 편의점 테이블에 묶여 있던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몸무게 16kg의 커다란 진돗개가 개를 문 것인데요. 네. 당시 진돗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다쳤습니까? 예,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를 당한 개가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은 뭐예요? 그 뭐 좀 반사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장애가 생긴 이제 그런 경우라고 어떡해. 하더라고요.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소송까지 갔다는 거는 뭐 그런 부분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그 진돗개 주인 B 씨가 일단 피해자 견주한테 초기 응급 치료비 한 33만 원 정도는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의사 소견에 따라 가지고 MRI 촬영 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추가 치료비 한 뭐 15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피해 견주는 그 가해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굉장히 돈 많이 쓰게 됩니다. 한번 아프면. 판결 어떻게 나죠? 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 치료비 15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개주인은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이라든지 동물을 공격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했고요. 근데 이 사고 자체는 B 씨가 입마개 등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서 점유하는 개가 A씨에게 입힌 손해인 추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사실 B 씨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개를 묶어둔 상태였잖아요. 풀어둔 게 아니라 묶어둔 상태였는데 그 앞을 지나다가 이제 A 씨의 강아지가 물린 건데 어찌 보면 B 씨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입마개라는 것이 일단은 어떠한 핑계도 되지 못할 이유가 됐겠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견주가 고의적으로 물어 한 경우라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견주가 고의적으로 물어라고 해가지고 다른 동물을 물도록 했다면 그럼 이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을 할 수 있겠죠. 형법의 책임을 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만 그 고의를 입증하는 게 그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까 저희가 판례를 찾아봤는데 네. 물어라고 해가지고 다른 개를 문 판례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신의 개가 다른 개들을 잘 물고 다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것을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의 개를 물게 할 의도가 있었다. 그런 게 만약에 자료로서 입증이 된다면 그러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을 하고 그리고 그 예. 개가 평소에 입으로 좀 많이 무는 게 있었다. 예. 이런 것들도 입증을 하고 한다면은 예. 가능하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앞서서 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형사처벌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경범죄처벌법이 있는데요. 개나 혹시 뭐 다른 동물을 시켜가지고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다라고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 견주에게는 손해배상 어느 정도로 인정이 됩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손해, 그러니까 치료비는 과다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위자료의 경우는 좀 크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반려견은 그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위자료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최근에는 이제 비로소 이제 위자료가 인정이 되지만 뭐 한 50만 원 정도 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8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고요. 그 이제 장애에 있는 분이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서 다른 개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자신이 기르던 개가 이제 상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 반려견은 민법상으로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그렇죠.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피해자가 이제 그 어떤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함에 따라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인정을 했어요. 하면서 결국 결론은 위자료 50만 원을 선고를 했죠.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금액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우리 법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개가 개를 문 경우, 그러니까 개가 동물을 문 경우를 살펴봤는데, 그럼 개가 사람을 문 경우, 이때는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경우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건 지난 2021년에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리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뭐 이런 사건들 들으면 야, 개에 물려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일단은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반려견의 소유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우선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요. 형법 제266조가 적용이 되는데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되고요. 네. 사망에 이르겠다라고 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거 외에도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에 상해에 이르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양주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견의 소유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때도 참 말이 많았거든요. 네, 검찰 측에서도 항소하고 물론 그 반려견의 소유자 측에서도 항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사고 견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벌이 내려진다 말씀해 주셨고 그 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을 상대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정말 죽었다 사람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럼 이제 해당 그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맞아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견에 대해서 반드시 안락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 보면 뭐 질병 또는 상해로 회복될 수 없거나 뭐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또는 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그러니까 즉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유실, 유기동물, 그 다음에 뭐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또 학대를 받아서 적정하게 치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인 거지. 사람을 물어가지고 뭐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의 그 강아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안락사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찾아보니까 좀 다른 나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위험한 개법, 그러니까 데인저러스 도그 액트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법원에서 이 강아지가 사회적으로 되게 좀 위험한 강아지다라고 판결이 나면 이제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미국에서도 한 16개 주 정도에서 뭐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거나 피해자가 사망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처음 사람한테 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조금 면제해주고 아마 두 번째 정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한 법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 사실 안락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논의가 많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국민생각함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사람을 공격한 개가 안락사를 당하는 것이 맞는가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였거든요. 응답자 3,135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75% 그러니까 2,374명이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률적으로는 뭐 마련된 게 없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맹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10일 이내, 뭐 10일 연장 가능하긴 하지만요. 격리 조치만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맹견의 경우에는 규정이 있다. 맹견은 따로 분류를 하나 보네요. 이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맹견의 종류를 도사견, 그다음에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그다음 또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애들하고 이제 섞여진 잡종의 개를 의미한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 뭐 저도 강아지를 키우진 않으니까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동물보호법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이런 종류의 반려견이 가해를 입히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반려견이 가해를 입힌 경우보다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 얘기 말고 입마개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이 5종과 그 개들과 이렇게 잡종 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 분류되지 않더라도 중대형견은 입마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사건에서 판례로 집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기사에도 등장했던 보더콜리나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맹견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맹견이라면 판결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조금 집중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맹견의 경우에는요.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탈출을 방지하는 등의 책임이 좀 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견종보다 주의 의무가 조금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 풍산개를 기르는 견주가 개물림 사고로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 사육 장소를 뛰쳐나간 이제 풍산개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 이웃 주민의 손녀 5살이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 손녀의 양쪽 다리를 물어가지고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 사건으로 견주가 법정 구속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견주인 A 씨는요. 음. 개 사육 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한다든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가지고 개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졌다라고 법원이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됐던 게 며칠 전에 이 피해자, 그러니까 손녀의 조부모님께서 사고 이틀 전에 또 다른 이웃 주민 C를 통해 가지고요. A 씨 집 바로 아래에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개들을 좀 묶어놔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 부분이 또 예. 그랬는데 이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걸 무시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맹견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사냥을 하거나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이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견주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맹견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맹견 관리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동물보호법,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 관한 기본법인데요. 네. 그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맹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 맹견의 소유주, 맹견의 반려인은 맹견이 아닌 일반적인 반려견을 키울 때보다 조금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이제 부과되고 있고요. 네. 몇 가지 추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 맹견의 반려인은 맹견을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맹견 반려인은 자신 또는 다른 관리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이제 목줄하고 입마개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잠금 장치가 갖춰진 견고한 재질의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맹견의 반려인은 정기적으로 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맹견의 반려인은 그 맹견 데리고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뭐 시도 조례로 이제 특별히 정하는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는 이제 의무가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도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자, 시대에 따라서 개물림 사고의 대처 방법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처 방법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동물에 관한 기본법, 이제 동물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계속 개정이 되어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개정이 되어오고 있고 작년인 2022년도에 또 전면 개정이 되었거든요. 전면 개정되면서 뭐 이제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할 때는 사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맹견 사육 허가제, 그다음 뭐 기질 평가제를 신설해서 맹견 관리를 강화하고 또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좀 그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제 그 개물림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과거에는 사실 단순한 사고로 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반려견과 관련한 주의 의무가 더 높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좀 상해 또는 사망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줄 뿐만 아니라 맞아요. 반려견도 다시 볼 수 없는 아까 안락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시는 만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안락사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비슷한 사건들의 경우에. 더 강력한 법률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견주의 철저한 관리 또 인식 변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개는 착할 수 있죠. 하지만 무는 것과 착한 거는 다른 겁니다.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도 정말 바쁘게 달려와 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